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대학병원 소화기내과의 송병철입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술과 건강에 대한 강좌인데, 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의학적인 부분을 같이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보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많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특히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에서 폐렴이 상당히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되어 있고, 40대, 50대에는 뇌혈관 질환이든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소에서 이제 암의 원인을 보면 술을 포함한 음식이 30%가 원인이고, 그다음에 흡연 등이 중요한 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음식, 술을 포함한 적절한 음식뿐만이 아니고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여자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한 86세, 남자는 80세까지 굉장히 높아져서 거의 선진국을 포함했을 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건강 수명이 여전히 짧다는 겁니다. 즉 기대 수명은 길어도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짧아서 보통 남녀를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는 질병으로 고생하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망한다는 그런 통계인데, 우리가 이런 건강 수명을 잡아먹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 건전하지 못한 식습관 습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과식, 다음에 염분이 많은 음식이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주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음주라든가 흡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건강 수명을 잡아먹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인 식생활 습관을 보통 이제 권장량에 비했을 때 얼만큼 먹느냐 한 거를 통계를 낸 건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양을 보면은 남녀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한 먹는 에너지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단백질 섭취가 좀 많습니다. 고기 섭취가 많다는 뜻이죠. 반면에 좀 모자란 부분은 보시면 여러 가지 비타민 제제라든가 칼륨 제제가 이제 많이 모자란데, 그럼 칼륨 제제가 뭐냐면은, 칼륨 제제라는 거는 특히 칼륨이 모자랄수록 심장병의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칼륨이 많이 있는 음식은 이제 야채나 채소 같은 또는 과일 같은 거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는 야채 섭취량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데, 나트륨이라는 건 소금이죠, 소금.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g인데, 2g인데 소금으로 치면 5g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2g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여러분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1.8g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라면 하나를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에 권장하는 소금을, 나트륨을 거의 다 먹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많다 보니까 권장량의 한 3배 가까이, 여자 같은 경우는 권장량의 2배를 먹기 때문에 한국인의 전체적인 이제 식생활 습관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 이게 메인 카메라고요. 한 번씩만 시선 여기. 그래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네. 자, 그대로 뒤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변화는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60대에서 평균적으로 혈압이 발생할 확률은 60%, 70%에는 70대가 되면은 70% 정도에서 혈압이 이제 발생하는데, 아마 지금 강의를 듣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고혈압을 갖고 있을 거로 봅니다. 나트륨을 섭취를 많이 할수록, 즉 소금을 섭취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일단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할수록 치매가 많이 생기는데, 치매가 생기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배추 같은 거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금방 이렇게 찌그러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뇌가 수축이 되면서 뇌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염분을 짜게 먹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할수록
심장병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고 특히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히 염분 섭취가 많고 또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서는 위암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성 신장병, 콩팥병이 잘 생기고 또한 나이 들어서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골다공증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금, 염분을 많이 먹을수록 나이 든 연령에서 골다공증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골절 위험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사망률을 보시면 여기 보면 나트륨 2g 정도에서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나트륨을 2g 이하로 복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나트륨 2g이 아니고 나트륨 4g, 4g 정도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낮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엄격한 그런 저염식이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염분 섭취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염분량이 한 2배나 3배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지금 드시는 것보다 조금만 적게 드시면 아마 나트륨 섭취에 의한 질병은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트륨, 좀 염분이 많은 음식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은 국물이 많은 음식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음식을 했을 때 그 소금기의 약 3분의 1 정도는 음식에 있고 3분의 2 정도는 국물에 있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염분 섭취를 특히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제한을 이제 권장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을 최소한 먹으면 굉장히 많은 염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짬뽕, 뭐 우동, 그다음에 냉면, 우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물을 가급적 먹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트륨을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상당히 유익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좀 소금을 많이 배출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채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아무리 염분 섭취를 많이 해도 채소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절이지 않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칼륨을 즉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혈압이 훨씬 낮은 거로 보고되기 때문에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항상 식사할 때마다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술이 된 건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술의 종류는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이제 소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급 술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발렌타인 같은 그런 위스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꼬냑, 그다음에 이제 와인, 중국산 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증류주에 보면은 우리가 서양의 위스키라든가 꼬냑을 볼 때 보면은 몇 년산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년산의 이제 의미를 두는 그 근거는 뭐 다음과 같은데 되게 우리가 술을 숙성할 때는 오크통 즉 도토리나무를 이제 이용해서 그 통을 이용해서 이제 숙성하게 되는데 그 숙성할 때 도토리나무의 안쪽을 약간 제주도 말로 하면 그 그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음식을 하거나 장을 담글 때 거기에 숯을 집어넣는데 그 숯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 음식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술로 숙성할 때 도토리나무의 안쪽을 한 3mm 정도 두께로 약간 이거를 그을리는데 그 목적은 우리 음식할 때 숯에서 숯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되게 우리가 술을 오래 숙성하면 할수록 우리가 향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반면에 우리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숙취가 생기는데 술을 숙성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시면 대개는 여러 가지 향이 좋아지고 숙취 성분이 최소화되는 숙성 기간을 보면 한 15년 이상, 한 20년 이상 된 그런 숙성된 술을 마실 때는 가장 향이 좋고 반면에 숙취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술 같은 경우 17년산, 21년산, 30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은 고급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반면에 숙취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나쁜 성분은 제거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대표하는 여러 가지 소주가 있는데 되게 이제 중부 지역 이상에서는 특정한 소주가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남쪽으로 올수록 그 지역의 대표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현재 한라산 소주가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술의 그 알코올 도수의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소주가 나왔을 때는 진로에서 나온 술이 35도 굉장히 높았죠. 요즘 이제 위스키의 알코올 농도가 40도인데 거의 버금가는 그런 농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주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도수를 낮추면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면서 도수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약 17도 정도, 16.9도까지 굉장히 약한 소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아마 소주가 나온 게 이제 진로라고 이제 진로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소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진로라는 게 참 진짜의 이슬로자인데 그럼 이제 왜 이게 진로라는 이름이 붙였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 소주를 술에 이름을 붙일 때 로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가 이슬로자인데 이슬술이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러면 이제 로주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술은 굉장히 이제 증류 과정 중에서 중요한 과정에서 술이 증류한 과정 중에서 술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 꼭 이슬처럼 떨어지는 모양을 보고 우리 선조들은 그거를 로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진로에서 소주 이름을 처음에 참 진짜의 이슬로자 진로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이거를 우리말 순수한 말로 참이슬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참이슬이라는 그런 소주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과거에 고려시대 때부터 왔던 소주의 이름을 한글화시킨 게 지금 현재 참이슬 이렇게 됩니다. 그 술은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해보면 뭐 서양술도 있고 우리나라 술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양조주, 즉 발효시킨 줄, 양조주 혹시는 발효주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양조나 발효한 술을 증류한 증류주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양조주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당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키는 겁니다. 뭐 특징은 발효를 하다 보면은 알코올 농도를 15도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와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막걸리라든가 이런 발효주들은 알코올 농도가 15도를 넘지 않습니다. 단점은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양조주, 즉 발효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포도로 발효한 게 와인, 다음에 이제 사과로 발효한 게 사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로 발효해서 위에 있는 맑은 술을 떼는 게 청주고 그 밑에 있는 약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탁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효주는 청주, 탁주가 대표적인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쌀이 귀했기 때문에 쌀 대신에 좁쌀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오메기술이죠, 오메기술. 반면에 이제 증류주라는 거는 위에서 말한 양조 또는 발효주를 뜨거운 온도로 이제 끓여서 그 중에 이제 알코올 성분만 채집한 게 증류주인데 그 증류주를 성숙, 숙성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위스키는 대표적인 증류주인데 대개는 이제 곡식으로 증류한 거를 저희가 위스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곡식이 아니고 과일로 발효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증류한 거를 브랜디라고 합니다. 브랜디. 브랜디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꼬냑 같은 프랑스 술들이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냑 그러면은 되게 프랑스에서 나오는 와인의 증류주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꼬냑이라는 거는 술의 이름은 아니고 꼬냑 지방이라는 프랑스 지역에 있는데 그 프랑스 지역에서 나온 브랜디를 저희가 꼬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술을 만들 때는 그 술의 재료가 결국은 이제 곡식 아니면 과일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술을 만드는 재료가 선정이 되는데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거의 과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잘 자라는 보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이제 보리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위스키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선인장에 꽃이 피죠. 용살란.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선인장을 이용한 데킬라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술이 됩니다. 그 증류주에서 한국의 3대 전통 소주는 개성의 문배주, 안동소주, 다음 제주도의 고소리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소주가 우리나라 전통주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소주는 우리나라 술이 아닙니다. 소주는 몽고술입니다. 몽고술. 소주가 굉장히 이제 도수가 높은 술인데 우리 선조들은 과거부터 독한 술을 마시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전통 소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소주를 만드는 기법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유는 뭐냐면 이 소주는 원래 몽고군이 갖고 들어온 그런 술입니다. 그 당시에 몽고는 뭐 전 세계를 누비면서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많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술이 필요했고 그러한 연유로 소주를 독한 술을 만드는 기법을 만들었는데 그럼 왜 한국의 전통 소주에 3대 소주가 개성, 안동, 제주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주를 만드는 이제 기법이 이제 몽고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몽고군이 고려를 침범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개성, 개경에서 개경이 그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개성에 군대가 진을 치면서 군대가 진을 친 지역에서 소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주로 나는 좁쌀이나 수수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개성 문배주입니다. 문배주. 그래서 개성에서 소주를 만드는 그 산업이 크게 발전했었고, 다음에 그럼 왜 안동에 소주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냐면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이제 진을 치는데 안동에다가 몽고군들이 진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동에도 몽고군들이 자기네가 마시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안동 소주인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쌀이 많이 났기 때문에 쌀을 이용해서 만든 게 안동 소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럼 소주 관리되느냐? 그 몽고군이 이제 고려를 침공을 한 다음에 삼별초이 난이 나고 삼별초에 난을 일으킨 군들이 결국은 강화도를 거쳐가지고 제주도로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삼별초이 난이 나면서 제주도로 이제 고려군이 들어오니까 몽고군이 다시 제주도를 점령하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몽고군이 상당히 오랫동안 삼별초이 난을 없애기 위해서 제주도에 진을 치면서 또는 제주도를 지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좁쌀을 이용한 고솔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 소주가 만드는 3대 도시는 전부 다 몽고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사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먹는 증류주 중에 희석주인데 증류주를 만드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정이라 그래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95% 이상 되는 거를 이제 전분에서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원료를 이용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가 물로 희석을 해서 만드는 게 희석식 소주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주는 지금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 소주는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쭉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특히 이제 1960년대 이후에 희석식 소주를 많이 먹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1960년대
우리나라에 쌀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쌀을 이용해서 술 만드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엔 밀을 이용해서 이제 막걸리를 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술을 만들기 위해서 밀을 이용했을 때 발효를 잘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술 많은 사람들이 카바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그런 물.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감 같은 거 이제 감 같은 거를 이제 떫은 감을 좀 떫은 걸 없애기 위해서 카바이트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카바이트를 섞어서 밀을 발효시켜서 만들었던 막걸리가 한때 유행했었는데 1960년대에.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카바이트로 만든 막걸리를 먹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사병이라든가 구토라든가.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막걸리를 먹지 않으면서 점차 희석식 소주를 먹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희석식 소주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술로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알코올 섭취량을 보시면 지금 보면 보라색으로 진하게 진해져 있는 게 이제 알코올, 술을 많이 먹는 민족인데 거의 대부분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추운 지역에.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는데 근데 온대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이 술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특히 남한입니다. 북한은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더운 지역보다는 추운 지역에서 술을 많이 먹는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술을 섭취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고 각 국내 지역으로 보면 제일 1인당 술을 많이 먹는 지역이 강원도하고 제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하다가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술을 먹고 그러는 게 아마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더 특이한 거는 타 지역보다 유독히 여자들의 과음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자들이 한 7.4%가 고위험 음주군인데 제주도는 14.4%니까 거의 전국의 평균 2배 이상 제주의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주도 걸리고 등등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음주 단속할 때 0.03% 이상 음주량이면 여러 가지 이제 음주 단속에 이제 걸려서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면허 정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소주를 한 잔을 마시면 한 잔을 마시면 1시간 정도가 있어야 그 술이 다 분해가 됩니다. 보시면 그러면 6잔을 마셨으면 6시간, 2병을 마셨으면 최소한 14시간 이상 지나야 소위 말하는 이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0.03%를 여러분들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내가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출근할 때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병 반을 마셨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100%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를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녁에 한 병 반 이상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했을 때는 거의 음주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제주도에서는 음주 단속을 새벽에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간에 음주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음주를 단속을 혈중 알코올 농도 따라 가지고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보통 우리 0.03% 이상, 0.03%라는 거는 되게 소주 또는 소주 같은 거 두 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현들은 소주 2잔 이상 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는데 보시면 되게 감각이라든가 운동 능력이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 근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음주 단속할 때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되면은 음주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소주를 적어도 2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2잔 이상 먹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운전대를 잡으시면 되질 않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은 술이 센 사람도 있고 술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술이 센 사람도 있고 술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술이 센 사람이냐 약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했냐면 맥주를 한 캔 정도 마셨을 때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또는 소주를 한 잔이나 한 잔 반 이상 마셨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술을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이고 내가 맥주를 한 캔 이상 마셨을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즉 술이 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술을 마실 때 친구들하고 또는 동료로 술을 마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얼굴이 붉어진다. 그랬을 때는 그분한테는 술을 가급적이면 권하는 게 아니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술을 똑같이 마셔도 그 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주위 동료가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붉어진 사람한테는 가급적 권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나한테 적절한 나한테 적절한 음주량이 얼마냐 물어볼 땐 저렇게 대답하는데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도가 그 사람의 음주량에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릴 때는 몸에 술에 의한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그 사람의 적정 음주량에 보시면 대개는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종별로 굉장히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미국 사람들 백인이나 흑인은 거의 100% 인구가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보시면 다음에 인디아 같은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한국하고 일본 보시면 여기 붉은색은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 다음에 푸른색은 술 분해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60 내지 70%는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30 내지 40%는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훨씬 술이 약한데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10명에 3명 정도는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술을 한 2잔, 석 잔만 먹으면 얼굴이 뻘개지면서 뭐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선천적으로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남자의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폭탄주를 돌리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폭탄주를 마시면 여자가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성들한테는 술을 권할 때 남자보다 가급적이면 적은 양으로 권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과 음주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사망 위험도가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49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음주 형태에 따라 가지고 9년 동안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 여기 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잔이나 두 잔 먹었을 때 가장 사망률이 떨어지고, 되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잔 마셨을 때 가장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술을 먹었을 때 보면 사망률이 감소하는데, 좀 더 구분해 보시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은 하루에 뭐 소주를 한 병 먹더라도 꾸준하게 줄어드는데, 반면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술 때문에 암이라든가 기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심장병이라든가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는 술을 적당히 먹어도 괜찮은데 큰 무리가 없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암이 많은 그런 집안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술을 과음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997년에 나온 연구인데, 최근에 이제 2017년에 나온 연구도 보면 이거는 이제 약 한 33만 명을 8년 동안 쭉 추적해 봤더니만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이 사망률 1위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일주에 여기 드링크라는 말은 한 잔, 두 잔인데 일주에 한 10잔에서 20잔. 그러니까 이제
소주로 치면은 한 병에서 많으면 2병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가장 사망률이 낮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쭉 올라가면서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이상이 되면은 사망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연구에나 뒤에 있는 걸 보면은 적어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일주에 술을 가끔씩 먹을 때는 술을 매일 먹는다 했을 때는 1잔, 2잔 정도는 완전하고 그 이상 될 때는 조금씩 위험도가 올라간다는데 또 하나는 가끔씩 이제 물어보는데 술을 우리가 포금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포금의 정의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포금의 정의는 소주 한 병 이상 정도를 먹는 걸 포금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 한 병 정도는 기본으로 마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이 포금입니다 얘기하면은 좀 비웃는 분들이 계신데 과학적으로는 한 번에 음주할 때 한 병 이상 먹었을 때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암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포금이라 그러는데 보시면 일주일에 이제 여기에 이제 포금을 한 번 이상 할 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한 1.4배 올라가고 특히 포금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경우에 암에 의한 사망률이 한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매일 먹는 경우에는 한 잔, 2잔 가끔씩 반병 이상. 다음에 이제 한 번에 가끔씩 동료하고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소주로 치면 한 병, 많아도 2병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가장 이제 적정한 술의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을수록 암의 발생이 올라가는데 보시면 술을 먹었을 때 가장 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간암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간암이 아니고 구강암에서부터 식도암까지 가장 암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술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술을 먹는 경우에는 구강이나 인두암이 한 5배 올라가는 경우고 식도암 같은 경우는 5배, 그렇지만 간암은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모든 장기에 모든 조직에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데가 입에서부터 식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는 술이 들어갔을 때 그 장기 내에서 술을 쉽게 분해할 수가 있는데 입, 다음에 식도 이런 데는 술이 들어가도 술이 닿아도 전혀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암 발생이 올라가는데 예로 들어서 과거에는 구강청정제에 알코올, 즉 술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강청정제를 자꾸 쓰는 사람들이 궁암 빈도가 한 9배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구강청정제로 술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적정 음주, 즉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에 이로운 정도의 적정 음주, 남자는 소주로 하루에 2잔 이하, 한 잔이나 2잔, 그러니까 소주로 치면 그냥 2잔, 3잔을 봅니다.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1잔, 2잔. 그 정도가 되게 일반적으로는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쓰는 음주라고 하고 만약 이 양을 벗어나는 경우는 저희 과음이라 그러고 반면에 포금이라는 것은 한 번 술자리에서 소주를 한 병 이상 먹을 때 그럴 때를 포금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술이 좋으냐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위스키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량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도수가 낮은 것보다는 도수가 높은 게 조금 더 위험도가 올라간다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도수가 과거에 25도 이상에서 16도, 17도로 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커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커피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 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하고 안 마시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당뇨 위험도가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 한 28%, 이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당뇨가 생길 확률이 1이라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0.7. 다음에 뇌졸중 위험도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1이면 마시는 사람은 0.8. 치매는 확 줍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이 들어서 치매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데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보다 마시는 사람이 침이 생기는 확률이 한 70% 이상 줄기 때문에 커피를 적당한 커피를 마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그렇다고 무조건 마실 거냐? 보통 우리 하루에 권장하는 커피의 카페인 양은 한 400mg 정도를 권장하는데 커피 한 잔에 한 100mg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하루에 4잔 이하. 근데 일반적으로 커피를 4잔 이상 마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잠을 못 잔다든가 가슴이 벌렁벌렁한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커피는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뭐 4잔 이하로 드시는데 대신 이제 가급적이면 믹스 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 이렇게 마시는 게 더 유리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믹스 커피는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래 커피라는 그 용어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카파라는 그런 용어에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커피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서 뭐 아랍을 거쳐서 유럽, 남유럽 퍼졌는데 커피 어떤 인도에 있는 성이 쭉 이제 에티오피아를 쭉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이제 먼 걸 봤는데 그 과정 쭉 봤더니만은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동들이 양이나 염소들이 커피 열매를 따고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파란 말은 에티오피아로 힘이라는 정력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또는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카파가 카페라든가 커피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아까 이제 커피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발생 빈도가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장수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루에 커피 양을 보면 2잔 또는 3잔, 4잔 또는 5잔을 마시는 사람이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걸로 돼 있고 조금 커피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방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 하루 권장량이 카페인이 400ml이기 때문에 한 잔이든 2잔이든 마시는데 가급적이면 4잔, 5잔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잔 내지 설탕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흡연하는 경우에 이제 흡연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10년 정도 이제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만 되게 이제 담배 한 깨피를 피면 수명이 14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 담배 한 깨피를 폈다 그러면 내 수명이 14분이 사라진 거고 10개피를 피면 140분이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관련돼 가지고 걷는 거가 요즘 관심이 많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걷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수명이 한 7년 정도 더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 보시면 분당 시간당 4, 5km 정도 속도로 걷는 경우 그냥 4km, 5km 정도는 약간 빠른 걸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되게 뭐 10km 나가면 조깅하는 건데 되게 보면 이제 4, 5km 또는 이제 6, 7km 정도 걷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굉장히 느리는데 그러면 무조건 빨리 걸을 것이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가벼운 걸음으로 걷는 경우 시간당 8km 이하 걷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0.3이면 11km 이상 시간당 11km 이상 걷는 거로 좀 뛰는 거죠. 이거는 뛰었을 때는 훨씬 심장에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장은 불행하게도 말이나 개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대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장수를 못합니다. 대부분 심장병으로 조기 사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걷되 뛰는 것보다는 특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시간당 3km 내지 5km라는 거는 3km라는 건 그냥 보통 이제 일상적인 걸음 정도 3km. 다음에 좀 빨리 걸으면 5km. 그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뭐 걸을 때 다 하는 게 있지만은 이제 일주일에 뭐 3일 이상 가급적이면 빠르지 않게. 다음에 가급적이면 운동할 때는 뭐 반바지 같은 거나 반소매를 착용해서 일광욕을 동시에 하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광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몸에 바이타민 D 섭취가 늘어나면서 면역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햇볕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걸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 꼭 일광욕을 동시에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할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술에 대한 강의를 겸해서 여러 가지 기타,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에 대한 걸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